여러분께서는 지금 3, 40년 동안의 페드 정책들에 대한 시험대 기간에 지금 올라와 계신 겁니다. 그런 기간에 굳이 위험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거는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또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실업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업률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쪽하고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쪽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에 2020, 21 이렇게 오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미국의 기업 부채가 GDP 대비해서 110%가량, 그러니까 108% 정도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최근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 89%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미국 기업 부채가 왜 이렇게 급증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회사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푸는 것 말고도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세제 혜택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거나 M&A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업종을 키우는 선도적인 기업들한테는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21년도에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사실 이러다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건가? 우리가 봐왔던 세상이 아닌 세상으로 가나? 모든 게 굉장히, 간단한 표현은 언택트라고는 했지만 온라인 사업 영역이 굉장히 강해지고, 뭐 메타버스, 맞습니다. NFT, 예. 뭐 세상이 예. 바뀌는 줄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런 분야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바이오 분야는 어땠습니까? 바이오 분야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데 투자도 더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기술을, 좋은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마구마구 사들이고, M&A가 엄청 많이 일어났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결국엔 기업들의 현금 흐름 상황이나 유동성 상황이 너무 괜찮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익도 괜찮았죠. 그때 당시에 미국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계속 확장적인 투자를 하고 계속적인 M&A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이쪽만 사업을 했는데 온라인 쪽 사업까지 이렇게 키우겠어. 서버도 더 늘리겠어. IT 쪽을 늘리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업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일할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일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는 거의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벌렸던 그 온라인 사업을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정 경제를 이끄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도 벌려놓은 거를 갖다가 국면이 바뀌었어? 그거 다 철퇴, 다 팔아버려. 이러지는 못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사업을 정리하는 데는 최소한 어떤 이사회나 어떤 주주의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질까지 시차가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아직까지는 벌려놓고 투자해놓고 M&A 해가지고 확장해 놓은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고용은 일단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이제 임금이 좀 걱정되기 시작하는 국면에 된 거예요. 왜? 올해 이제 GDP 대비 부채가 89% 정도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돈을 끌어오기에는 부담스럽거나 돈을 갖다가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힘든 환경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놔서 온라인 사업을, A라는 온라인 사업을 해놨어도 사실은 그쪽 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더 드리긴 힘들죠. 돈을 조금 깎거나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현상. 올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사실 임금 상승률이 5%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지만 이 상승률이 좀 꺼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업률은 개인도 사실은 돈이 많다고는 했지만 팬데믹 끝나고 나서 개인들한테 직접 투여해주는 지원이나 자금들은 서서히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도 이제 취업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경제활동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잡을 못 찾아요.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실업자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현상은 실업률이 기업 투자 감소와 함께 서서히 높아질 것이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것도 이제 50% 이상의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초반, 그러니까 2월, 3월쯤이 됐을 때
사실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쇼크처럼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서 대규모 감원이나 해고가 정말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은 내년 초가 됐을 때 실업률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높아지는 수준은 뭐냐면은 지금 페드는 내년도 실업률을 4.4%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4%가 거의 완전 고용 아닌가요? 네. 미국에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이제 CBOE, 그러니까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숫자가 있는데 네. 그게 4.2입니다. 그러니까 4.2에서 0.2 높은 수준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수준이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투자 쪽 사이드가 내년도 초반에는 쇼크가 좀 올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된다면 사실은 실업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비도 같이 유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하반기쯤에 실업률은 네. 4.4 예상했던 4.4 수치보다 네. 페드가 예상한 숫자보다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패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럼 패드의 정책은 뭐 실패한 건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과거 얼마 전까지는 큰 성공을 이뤘고요. 네네. 지금은 혼동기고요. 네. 이 혼동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인 겁니다. 왜 제가 그러면은 지금 실패야 성공이야에 대해서 실패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 네.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남아 있어요. 네. 페드 입장에서. 뭐냐면 페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산과 관련되는 이야기, 유동성 관련 얘기를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즉 그냥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2008년도까지는 물론 우리도 행복했지만 다 행복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미국 재무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취득하게 되고 그 돈으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나라 살림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쓰면서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이제 복지나 뭐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고 개인들의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2008년까지는 중국이 사실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했고,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미국채를 제일 열심히 사준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비중도 거의 40% 이상 굉장히 육박할 정도로 높았고, 그럼 뭐냐면 이제 분업이 딱 된 겁니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고 중국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걸 사주는 중국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하기 쉬웠고, 그 마련한 돈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기 쉬웠죠.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중국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정말 일 열심히 해가지고 노동력으로 일 열심히 해서 미국 채권 열심히 사놨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서프라임 위기가 한번 생기니까 미국 채권조차도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제 사실 그것만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을 바뀌고 시작을 하죠. 네. 우리가 대외 수출을 하고 대외 수지로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제 내수를 더 공고히 다지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세계 얘기하는 G2 갈등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트럼프 시대 때 더 강했었죠. 네. 그러면서 2000년, 2010년대, 2020년 되기 전까지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달러로 발행되는 미국 채권을 발행해서 누군가 사주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경기를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 사주는 주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꿨냐? 바로 페드가 메꾼 겁니다. 페드가 지금 최근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발행한 이제 채권에서 네. 대략 한 25%를 갖고 있고, 뮤추얼 펀드가 한 15% 갖고 있어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 우리가 거의 기본적으로 드는 이제 개인 연금과 같은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뮤추얼 펀드 15%하고 그 다음에 연준의 25% 합치면 4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를 내국에서 다 정책자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그래,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를 키워야 되고 달러 패권, 그 달러 베이스의 어떤 채권 자산들은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힘을 발휘해서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그것을 계속 사주면은 좋아질 거야. 네. 라는 흐름으로 21년까지 지속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연준도 이제 목에 찬 겁니다. 더 여기서 샀다가는 인플레가 뻥 터질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지속 성장을 했던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네. 성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 전부터 건전성 문제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서서히 목에 차면서 이제 페드 입장에서 위기의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안 사버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팔아버리면 이제 살 주체가 이제 상당히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소화시킬까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기후인 상태고 그것을 잘 해소해서 물가도 안정화시키고 자산을 잘 줄인다면 앞으로 이제 한 1년 정도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됐죠. 그 기간에 그걸 잘 해결을 한다면 내년에 넘어갔을 때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넘겼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산을 제대로 매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가도 못 낮춘 상태로 지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거의 이제 90% 이상은 실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패드는 실패로 가느냐 그래도 성공의 예전 가도를 갖다가 계속 달리느냐의 기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정책 아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사시고 어느 정도 그 패턴을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러면 패드가 정책 실패를 했다고 해도 기존의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달러를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금융시장에 계속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사시고 투자 시계를 좀 넓히시라. 적어도 패드가 정책을 어떻게 잘 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의 3, 40년 동안의 패드 정책들에 대한 시험대 기간에 지금 올라와 계신 겁니다. 같이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런 기간에 굳이 위험자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거는 네. 저는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주 삼성전자는 박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기업 쪽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매크로를 하는 입장이고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저는 이제 자산 시장 그리고 대표가 되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많은 강점을 갖고 있죠.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디램 부분은 여전히 강점이 있는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까지 많이 사업을 확장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하고 이제 우리 휴대폰 기기 쪽 사실은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은 그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포트폴리오, 사업의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건전화되어 있고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냐? 경쟁 기업인 TSMC도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그런데 그럼 뭐냐면 탑이 이제 관건인 겁니다. 디램 가격이 얼마나 좋아지고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매크로하게 조금 접근을 약간은 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올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관련되는 이제 관세청의 수출 증가를 보니까 3% 정도 전년비 3%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좀 뜯어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수출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국가인 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미국이 사실은 마이너스 1% 정도 증가율을 나왔고 중국 관련된 수출이 마이너스 1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수요는 그래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있겠으나 주요 국가들의 그 수입 실적 자체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실적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그럼 미국이 어떨까 보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2, 4분기에 미국이 재고 투자가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이라는 GDP를 이제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만약에 다음 분기에 수요가 많아서 상품을 많이 팔 것 같으면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상품을 미리 쌓아놓고 그거를 준비됐을 때 이제 수요자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근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재고 투자가 일어난 겁니다. 즉 뭐냐면 재고를 투자를 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해석하면은 기존에 쌓아놨던 상품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굳이 쌓아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비단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지금 반도체
쪽도 사실은 재고 투자 부분들이 좀 조정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가트너라든지 많은 이제 대외 이제 컨설팅 그리고 이제 리서치 관련되는 이제 기관들에서도 이제 디램 가격이 내년 초까지는 더 빠져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기와 수요 축소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반도체 경기가 좀 아직은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혹은 바닥 찍기 3개월, 6개월 전인 것 같다라는 어떤 컨빅션한 어떤 징후들이 좀 나타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거기에 동시에 올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게 된 큰 계기가 미국의 이제 중고차 수요,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컸었는데, 미국 자동차 관련되는 중고차 쪽도 그 오더했을 때 대기 기간이 1년에서 최근 3, 4개월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와 관련되는 상품, 제품들의 직감적인 수요들이 조금씩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주식이나 자산시장은 미리 최악일 때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최악에 온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비단 이제 삼성전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나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예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 대비해서는 싼 거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단기에는 아직은 좀 더 간망하자. 그렇죠. 라는 게 이제 박사님이 탑 쪽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뷰인 것 같네요. 자, 최근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 뭐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불리는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랑, 그리고 요즘 뭐 돈값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으니까 돈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뭘 사야 하는지, 뭘 사는 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주식, 부동산, 뭐 가상화폐 다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다들 고민은 많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많은 이제 그 말씀하신 질문들을 가지고 많은 주제 혹은 서브젝트, 테마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저도 목격을 했는데, 인플레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의 돈은,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내가 주머니 갖고 있는 소득은 동일한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 가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느껴지죠. 근데 이미 이제 질문하시면서 답을 다 주셨지만,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시장과 많은 금융권 관련되는 이제 위험자산 쪽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많은 가격들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주제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더 떨어져.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국면이냐?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가격을 갖다가 올라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돈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보다 인플레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손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회 손실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지 방편은 저는 좀 직접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했던 과거 2, 3년 동안의 투자 패턴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곡물 쪽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가 신선식품 사고 농축산업 상품들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계속 가중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쪽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수산물을 못 사기 때문에 이제 ETF나 이런 것들을 물론 관련되는 추이는 보아야 하겠지만 사실 라니냐 이슈가 있고 곡물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농식품 쪽의 ETF는 어느 정도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와중에 저는 이제 또다시 이제 달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다른 자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물가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미국 물가가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의 가격들을 다 누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자산 가격도 다 누르고 있고, 그러면은 무엇을 해지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것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지금 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지만 해지의 개념으로 이것을 따라가려면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달러가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정점을 이루면 그래도 반등이 나오거나 가격이 제일 좋아질 것들을 네. 찾아보자. 그러면 사실은 바로 채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채권을 갖다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접근할까요라고 보면 네.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물가가 우리가 숫자가 떨어지는 것보다, 미국의 물가가 숫자가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네. 물가 내용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 물가가 너무 강하니까 서비스 쪽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때 그때쯤 채권을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즉 내년도 한 상반기 중 혹은 상반기 말쯤에 됐을 때 그때 서서히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급하게 사지는 말자.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 번만 네.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연말에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그리고 주가 지수가 하단 전저점 레벨 정도에서 눈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더 깨질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이 판단되고 나서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 미국과 관련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는 거기에 먼저 이제 이 지지 라인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대해서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지 라인을 깰 수 있는 예상되는 변수들이나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1분기, 2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3분기, 4분기도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나올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치라도 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아래쪽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탈리아 관련해서 이제 극우 총리가 사실은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제 EU 내부에서 분열음이나 불협화음이 가속화되고 유럽의 재정 위기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U 집행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급해왔고 현재 지급하던 금융 자금 지원들을 지금 이탈리아 극우 총리가 됐기 때문에, 멜리 총리가 됐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도 있거나 그걸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열로 실제로 나타나는지,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러시아 관련되는 전쟁, 이거는 이제 차후에 또 한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관련된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7월, 8월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종전이나 휴전, 약간 이제 축소되는 분위기로 여겨졌지만 다시 이제 확전의 양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대화된 양상으로, 전쟁의 리스크가 극대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정성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십사.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현실화돼도 우리 자산시장, 주식시장 경계는 굉장히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요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유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